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5대 반칙 운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법 유턴, 버스 전용차로 위반, 꼬리 물기, 끼어들기와 비긴급 차량의 긴급 차량 행세와 같은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끼어들기와 불법 유턴은 대표적인 반칙 운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해진 차례를 무시하고 억지로 끼어들거나 신호를 어기며 방향을 바꾸는 행위는 순간적인 급정지와 급가속이 뒤따르게 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쇄 추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불법 유턴이 이루어질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위험도 큰데요. 이전에는 에이 설마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갔다면 오늘부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은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미 7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전국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요. 고정식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직접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에 나섭니다. 만약 적발이 됐을 경우 벌점 30점에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꼬리물기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이 많다. 더 빨리 가려다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준다. 본인들 욕심 때문에 교통 흐름에 더 방해가 된다며 단속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음주 단속도 같이 강화해야 한다. 계도 기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얌체 운전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겁니다. 단속 이전에 양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9월 1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충청인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선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 수요일 국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하는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의 박수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충북 충주 선거구의 이종배 국회의원이 이제 공동으로 주최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박수현 의원은 이 대회가 그 국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충청권 미래 성장 동력의 출발점이 될 거라면서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종배 의원도 충청권이 역량을 함께 발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충청권 역사에 남을 성공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요, 그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저만 더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는 하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했던 전문가들도 좀 여러 우려를 표했는데요. 예. 우선 전용배 단국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 교수는요. 대회 기간인 8월 초에는 날씨가 무덥고 습한데 이런 기후 변수에 대비하는 노력 이게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예. 또 대회 예산이 5,600억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거는 10년 전에 열렸던 광주에서 있었던 대회 예산보다 오히려 1,200억 원이 적다면서요. 예.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은 7,961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성공의 필수인 이 12,000명 규모의 자원봉사자들의 수준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처우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그동안 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 10년 전에 열렸던 대회보다 예산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가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이 사업비 변경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 여론과 국회 심의 이런 걸 좀 고려해 볼 때 이 증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남희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교수는요. 이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종목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제 지자체끼리 협력을 강화해서 이 도시 마케팅 효과를 좀 극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조직이 구성하면서 이 시도 간에 그리고 또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극한 갈등을 표출했었죠. 예. 여기다 이제 경제성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 경기장 건설이 늦어지면서 이 대회 개회식, 폐회식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또 경기를 치를 장소도 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일부 종목을 놓고서는 지자체 간에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자칫 제2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 낙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충청권 4개 시도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겠다고 했다가 신청서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를 유치했던 건데요. 예. 이렇게 좀 충분한 준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시가 아시안 게임을 치렀는데 이 대회 적자가 1조 원이 넘는 그런 빚을 인천 시민에게 안기게 됐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해마다 이자가 100억 원이 넘는 돈 이것도 써야만 했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국제 행사로 도시 브랜드를 높인다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은데요. 이 대회가 좀 충청 지역민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하고 지자체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제2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중앙 정부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시민 핑계 그만 댑시다입니다. 예, 누가 시민 핑계를 댑니까? 네, 지난주 조원희 의장을 비롯한 대전시의 대표단들이요, 이 국외 출장으로 몽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첫날 일정으로 몽골 국회와 또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 의회를 차례로 방문해서요, 의회 간 교류 확대와 함께 현재 몽골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코레일이 참여하는 지하철 프로젝트하고요. 예. 그다음에 울란바토르 스마트팜 프로젝트, 또 이제 화학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일종의 외교 활동을 했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장은 이 과학기술이 집대성된 대한민국 과학도시 대전의 기업과 기술력이 이제 몽골의 여러 현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면서요. 특히 이제 울란바토르 의회와의 협력이 좀 본격화돼서 앞으로 공동 연구 그리고 청년 교육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다음 날에는 울란바토르의 하위 행정기관이거든요. 대전광역시 서구 이런 것처럼요. 울란바토르시의 바양골 구의 구의회를 찾아가서 이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예, 몽골의 국회는 물론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역기초의회도 잇따라 방문했단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조원희 의장은요, 이번 바양골 구의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앞으로도 이 바양골 구의회와 교육
문화, 의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교류를 이어가면서 예. 양 도시의 그 의정 역량 강화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몽골에 있는 지방의회와 교류가 실질적으로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게 좀 의문입니다. 예. 일단은 그 몽골 그 울란바토르시 바양골 구 이게 좀 이곳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울란바토르까지는 좀 익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보다 하위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울란바토르에 9개의 구가 있는데 그 예. 가운데 하나라고 하고요. 이 바양골 구는 울란바토르에서는 뭐 비교적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이번에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뭐 교류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논의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인구수가 20만 명 정도라서요. 대전시하고는 도시 규모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번 국외 출장에는 그 조원희 의장 말고도 김영삼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이금선 교육위원장하고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 떠났는데 예. 이들 모두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래서 이제 명분은 교류 협력이지만은 이 사실상 같은 정당 소속 의장단하고 이제 상임위원장들이 외유성으로 이제 국외 출장 떠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교류 협력이라고 하면은 서로가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익이 되는 이 협력을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이번 출장엔요, 몽골 측 의회 관계자 면담하는 거 말고요, 칭기스칸 국립박물관과 칭기스칸 기마상 기념공원, 예. 그리고 테를지 국립공원 등 이제 여러 관광지 방문 일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좀 따지고 보면은 그 유독 여름철에 몽골에 갔던 대전시 관계 인사들이 좀 많습니다. 예. 대전시 교육청 설동우 교육감이요, 이 몽골 정보와 인프라 지원 실태 점검 이걸 명분으로 2022년 8월에 이제 몽골에 다녀왔었고요. 예. 또 2023년 8월에도 서동 교육감이 대전시의회 의원 4명과 함께요. 이 교육청 예산으로 몽골에 또 갔었는데요. 이때도 뭐 국립공원, 뭐 국립박물관 탐방 이런 관광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노력 덕분인지 그 서동우 교육감은요, 몽골 정부로부터 친선 우호 훈장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 6월에는 지난 의회죠 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권중순 의장도 몽골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로 여름철마다 주요 인사들이 몽골에 자주 다녀왔네요. 네,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어서 몽골이 좀 어떻게 보면은 여름철에 인기 있는 여행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솔직히 이들의 그 몽골 출장이 대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좀 1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냥 차라리 그 여름휴가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지 이런 출장 두고 뭐 교류 협력이니 뭐 시민의 질 향상 이런 거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에는 정치권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시행한 부동산 대책으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2달이 지난 지금 대전 부동산 시장은 최근 1년 사이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 맞는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 재테크과 박유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유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처음 내놓은 것이 6.27 부동산 대책인데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줄이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이런 강력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뭐 수도권을 향한 강한 규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거다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살아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역에서는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있었는데요. 예.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 반사이익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동반 하락이라 그럴까요? 동반 침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제 보합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 자체가 좀 둔화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통계에서는요, 8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값을 좀 보니까 전주 대비 0.02%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올해 이제 1월 셋째 주 이후에 이제 7개월 만이에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0.01%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0.01%, 경기 인천은 0.04%가 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0.1%가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보합이나 하락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서울 지역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6.27 대책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관리를 강하게 좀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주담대, 예. 담보 대출의 비중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좀 내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과 지역에 대한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오히려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만 좀 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지역에서는 조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 좀 발생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미분양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회복세가 좀 더딘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살펴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크게 이제 매매 시장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 시장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면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고요. 또 분양 시장에서는 이제 미분양 물량을 좀 해소하는 것이 어떤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본다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월 기준이거든요. 미분양 주택이 514가구고요. 예. 작년에 비해서는 42.4%가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 미분양 주택의 한 60% 정도가 동구와 중구 그리고 대덕구예요. 우리 대전 지역 내에서도 동구, 중구, 대덕구는 그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관심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분양 주택이 이러한 지역에 나타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역에서 공급을 하는 주체인 지역 건설사들이 이제 점점 더 분양을 꺼리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난해 1, 2분기에 이제 건설사들이 수주액을 좀 살펴보면 4조 3,761억이더라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1조 9,734억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줄어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매매 시장도 매매 시장이지만 신규 시장에서 지역에서는 미분양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어떤 경기가 어떤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전 지역의 분양 시장을 보면 여전히 뭐 입지라든지 주택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쉽게 해소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의 이제 신고가 거래라고 하는 것은 높은 거래 신고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도안 신도시와 이제 서구 분산생활권에 좀 집중이 좀 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수도 이슈가 최근에 올해 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도 좀 유사하게 나타나긴 했는데 27건 중에 절반인 13건의 신고가가 도안 등 유성구에 좀 집중이 된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금융 규제 중에 이제 DSR 규제라는 게 있는데 그 3단계는 지역에 지금 유예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금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지역 간의 차이,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좀 좋아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전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선호도가 꽤 높아요.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수익성 부동산으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 오피스텔도 가격이나 좋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가 분양가 아래로 거래되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 P가 붙었다고 표현을 좀 하잖아요.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 대비 1억 원 이상 낮게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매 시장도 매매 시장이지만 분양 시장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나 뭐 지역 간의 격차 혹은 이제 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동일별의 격차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대전 상황 그렇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제2집무실 설치 또 국회 세종이사당 이전 뭐 여러 정치 행정의 중심 기능이 확장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거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이제 대선 이전에 세종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제 세종은 다시 활기를 찾는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좀 됐었죠. 그래서 올해 이제 조금 따져보니까 세종시 아파트 값이 이제 누적으로 이제 1.52% 상승한 걸로 나왔어요. 그럼 이 정도 수치는 이제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오름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좀 눌려 있었죠. 가격에서 침체였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했습니다. 근데 대선 이후에 다시 또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호재에 너무 급격하게 변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또 그것만 가지고 또 설명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공무원들의 수요가 좀 중심으로 계속 꾸준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세에서 매매를 갈아타는 수요도 좀 많았을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아직도 얘기가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자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말 시장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서 가격이 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균형 잡힌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나 미분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시 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뭐 기본세율 1%만 부담하도록 하고 또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는 취득세도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도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론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를 좀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서울과 어떤 지방 대도시 간의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도 정책 갖고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로 강력하게 나타낸 게 이제 유기실 대책으로 규제를 좀 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결국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전혀 어떤 정책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별의 얘기도 좀 나올 수가 좀 있는 건데요.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지방 주택에 대해서 이제 우대금리 현황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데 지금 대전 충청권 전체로 봤을 때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승인 건수가 7건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군요. 네. 어떻게 보면 지역의 부동산을 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라고 계획은 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정책 갖고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이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참 많이 들려왔는데 6.27 대책 이후에는 더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뭐 자산가들이 여러 채 주택을 소유했다면 지금은 대표성 있는 주택 하나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과거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중과라든지 어떤 규제 정책이 좀 강할 때는 똘똘한 한 채를 찾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채를 갖고 있으면 12억까지는 이제 양도세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상 추가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근데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 이하라 할지라도 그 이상을 갖고 되면 또 중과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세금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주택의 가구 수만큼 따지는 거는 조금 지역과 수도권의 어떤 차별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개선이 좀 돼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으로 주택의 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야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좀 해소될 수가 있고 어떤 차별에 대한 얘기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수도권의 한 채를 서울의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지역의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두 채가 더 쌀 수도 있는데 두 채이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서 이제 세컨드 홈 혜택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건 뭡니까? 네, 최근에 이제 경제장관 회의에서 지방 중심의 이제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도권에 내가 집이 한 채 있더라도 지역에 집을 한 채 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양도세를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광역시잖아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되는 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광역시 내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는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동구나 중구, 대덕구 등이 이런 세컨드홈의 어떤 제도 안에 들어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에서는 제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아무래도 광역시다 보니까 광역시까지 이런 세컨드홈 제도를 확장을 하게 되면 또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는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서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좀 차별을 받는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이 똘똘한 한 채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또 역차별의 성향이 좀 나타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전이나 비수도권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대책들이 이런 비수도권에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상 자체가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지역은 좀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역의 차별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어렵게 제도적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다 규제를 통해서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살 수요와 현금은 어쩌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출 한도로 인해서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DSR이 되겠죠. 물론 DSR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LTV, DTI 다 일정한 틀에 대한 규제는 좀 있거든요. 이 정도로 충분한데 DSR로 강화를 시켜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적용 배제가 돼야지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끝날 때쯤 드리는 질문이지만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하반기는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우리가 금리에서 찾았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또 금융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복세가 좀 더딘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큰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몇 개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큰 흐름으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을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가격이 거의 이제 많이 이제 뭐 바닥을 쳤다라는 분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뭐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도 좀 있고 합니다. 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부동산들이 많이 좀 구매에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옥석을 가리신다면 앞으로 상승기로 전환된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인터뷰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 재테크과 박유석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한주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당의 후보가 대전이 AI 산업의 핵심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가 된다는 소식, 대전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대체 AI가 뭘까요? 매달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공개되고 일상적으로 이걸 사용하면서 AI가 못하는 게 뭘까?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 AI가 정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걸까? 인간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게 될까? 의문이 들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는 먼저 AI 시대를 경험했던 바둑계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신문기자 출신의 소설가인 장강명 작가는 프로 바둑기사들과 인터뷰하고 바둑계 내부 사정을 자세히 취재해서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에 바둑계에서 벌어졌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압도하는 걸 보고 프로 바둑기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 바둑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지금은 높은 랭킹의 프로 바둑기사들도 AI를 스승 삼아서 바둑을 공부하고 그 수를 따라합니다. 대국을 하는 동안 어느 기사의 승률이 몇 프로라는 AI의 분석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바둑은 경마처럼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게임이 되었죠. 결국 바둑기사들과 애호가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둑은 뭘까? 인간적인 바둑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장강명 작가는 먼저 온 미래를 경험했던 바둑계의 현실을 통해서 내가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고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AI 기술은 물질 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 세계에도 깊은 영향을 주는 아주 강력한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이 책에서 기술이 가치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가치가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인간에게는 인간다움의 근원적인 의미를 깨닫고 함께 추구할 가치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하죠. 그게 뭘까요? 작가의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아직 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좋은 상상을 하는 것,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렇게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이 AI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이나 대전이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도시, 인간다움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가 되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세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미래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인간이 행복한 미래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오늘,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다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한주 이사께서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기자단 시간입니다. 중들보 임효윤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철로 작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을 잇따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당한 노동자는 물론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과 열차를 이용한 승객들 그리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 모두가 여전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전 지역에도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정부에서도 산업재해 안전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철도 산재 실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또 열차라는 것이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망한 노동자 가운데는 대전에 연고를 둔 분도 계셨습니다. 사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나온 사고 경위는 어떻습니까? 임 기자님? 네, 일단은 사고가 19일에 있었고요. 네. 19일 오전에 있었는데 바로 당일에 경북경찰청이 수사본부를 차렸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해서 30여 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 꾸렸고요. 예. 당일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합동 감식을 했고요. 사고 현장 주변에 작업자 대피 공간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검찰, 대구지검도 2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한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좀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코레일이 선로 2m 이내에 작업할 때는 열차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 업무 규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노동자들은 철도 주변 경사면 훼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열차가 운행하는 상태, 이거를 상례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인가를 받고 선로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의 또 다른 규정 내에는 외측 레일 2m 이내 위험 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예 선로의 열차 운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선로 인근에 정비가 제대로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구간은 2m 이내고 어느 구간은 뭐 넉넉한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2m 이내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건 맞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안전점검 맡은 그 하청업체가 작업 투입되기 전에 코레일의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허위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 작업 계획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작업 내용이나 순서 그리고 방법 등이 좀 담겨 있고 또 위험 요인에 하는 좀 대처 방안 같은 것도 담겨 있는데 또 여기에 작업자들의 뭐 지금 상태 같은 것도 좀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발생한 작업 같은 경우에 작업자 6명의 명단이 좀 만들어져서 그 서명까지 받아진 상태였는데 근데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이 작업자가 그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 2명이 이제 원래 명단에 없던 2명이 그 작업에 투입이 됐고 현장에 원래 투입이 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 2명이 이제 서명을 하고 이름이 적혀 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작업 시간도 좀 허위로 기록이 돼 있었고 이분들이 작업 계획서 자체가 그 위험 요인이나 대처 방안도 좀 담고 있는데 그 계획서 자체가 허위이다 보니까 그런 대처 방안도 뭐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로 이제 현장에 투입됐을 좀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분들이 원래 이제 코레일과 했던 그 계약 외의 업무를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원래 그 하청업체에서는 경부선 그 철도 주변에 교량이나 뭐 터널 같은 것들이 이제 점검하는 용역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번 사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경사면을 좀 점검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폭우가 좀 있다 보니 코레일이 그 업체의 원래 계약 내용에 없던 업무를 좀 지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벗어난 범위 밖의 업무 지시와 관련해서는 코레일도 입장을 내놔야 될 텐데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코레일 측에서는 역의 승인에 따라서 작업자들이 이동을 한 거고 거기까지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규 기자 말대로 수해가 발생해서 피해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업체랑 협의해서 추가 위탁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한 거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체가 해오던 작업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이었다. 그래서 뭐 그대로 안전수칙을 적용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사고 원인이 상례 작업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열차 운행 중에 실시하는 선로 유지 보수 작업을 상례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사고 이후에 이제 이거 전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그간의 상례 작업 과정에서 사상자가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지금의 상례 작업 기준도 사실 그 2019년에 한 차례 좀 사고가 발생하면서 좀 조정이 된 건데요. 그 2019년 10월에 그 경남 밀양에서 이제 선로 위에서 이제 상례 작업을 하시던 근로자 세 분이 좀 사상하는 사고가 좀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선로에서 2m 이내 이 기준이 그때 만들어진 기준이 거군요. 그때 좀 조정이 되면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근로자분들 입장에선 그 선로 2m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해도 여전히 뭐 충돌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로로 좀 이동을 할 때 사실 이게 선로 주변에 보면 좀 바위라든지 아니면 장애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당연히 선로 안쪽으로 좀 진입을 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좀 선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전 차량사업소에서도 열차 검수 작업 후에 출발하는 열차 바퀴와 또 레일 사이에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는데 그 실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올해 기준으로 올해만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공공기관 현장에서도 후진적 산업재해 계속 끊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 사고가 전부 코레일은 아니고요. 코레일은 이 중에 59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58건 이 두 개 기관이 가장 많아요. 10건 중 8건이 이 두 개 기관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이 철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건도 2020년 179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 계속 2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운영사의 산재로 사망해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 올해 7월까지 2건이고요. 작년에 7건 유족급여가 승인됐습니다. 코레일에서만 5년 동안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전관리 소홀 그리고 대피 신호체계 오작동 등 이게 다 전형적인 인재였다.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계속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계속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사고 발생 뭐 유형을 따지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순히 철로에서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달리는 열차에 일하던 노동자가 치이는 사고들도 있었던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처럼 좀 점검을 하다가 뭐 벌어진 사고 외에도 좀 다양한 작업 중에 좀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한 해에만 좀 4번의 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해 이제 초에 3월에는 이제 대전 차량 사업소에서 좀 열차 검수 작업을 한 뒤에 이제 출발하는 열차에 이제 바퀴와 레일에 좀 노동자가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고요. 그 같은 해 7월에는 이제 서울 중랑역에서 궤도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9월에는 또 정발산역에서 통신장비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하철이죠. 정발산역. 그러니까 다양한 좀 작업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게 뭔가 통제가 되지 않고 계속 좀 사고가 잇따랐던 상황입니다. 이게 노동자 사망 이후에 또 누구의 책임을 따지느냐 이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방책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럼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현장에서 안전을 좀 못 챙기는 것들이 있는 게 철도노조 쪽에서 하는 얘기가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있는데 이게 오작동이 잦고요. 지연 경보도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계속 상례 작업 폐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또 마땅히 대피 공간이나 대피 통로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장들도 여전히 현장에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산재 문제를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현장 안전 자체가
사전에 사고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가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거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때에는 절약되는 예. 비용들이 있으니까요. 계속 이 비극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용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 전에 맞습니다. 안전 작업에 써야 될 비용보다는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이런 인식이 그쵸. 아직 남아 있는 거군요. 정부에서는 일단 이 산재라든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규제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방책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코레일이나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이번 사안에 맞춰서 볼 때는 예. 일단 정부는 좀 그 상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안전한 이동 통로를 좀 확보하기 위해 그 예산을 좀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사실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상례 작업 자체를 좀 전면 폐지하자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 전면 폐지보다는 좀 축소하는 방향을 좀 검토하고 있고 예.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폐지했을 경우에 이제 뭐 주간에만 할 수 없는 작업을 좀 못하게 되다 보니 공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예, 다 이게 예. 결국엔 돈 때문일 텐데. 그렇죠. 그만큼 또 열차가 많이 못 다닐 테니까 그 기간 동안.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대안으로는 그 인공지능 폐쇄로 TV 같은 것들을 좀 확대해가지고 긴급 상황을 좀 전파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코레일에서도 좀 갖가지 시스템을 좀 시범 운영해서 안전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가장 뭐 핫한 기술이죠. AI가 이곳에도 이제 도입이 되게 될 텐데 어쨌든 예방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지난 7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2학기에는 급식 파행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식 파행이 초등학교로까지 오히려 번질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예.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19일이었는데 예. 이날 그 학교 급식조리원 관련된 문제를 놓고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가 2학기 이제 개학을 예. 하고 급식을 먹는데 조리원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는 급식이 밀키트로 조리되고 반조리 위주의 급식 제공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학교에서는 지금 아직도 급식 문제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우리 학교도 2학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회의를 연 거라고 하고요.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급식 차질은 지금 예고된 건 없고요. 예. 정상 급식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경우에도 앞서서 이제 대전 지역 학교들에서 발생한 여러 급식조리원들의 처우라든지 네. 이런 문제와 그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급식조리원이 지금은 9명에서 11명으로 이제 좀 2명이 늘어난 상태인데 예. 그 이 학교 주변 최근에 좀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좀 들어서면서 전교생이 한 350명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설 유치원생까지 합치면 기존 그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 조리원들이 한 1,000명 정도 이제 먹을 급식을 좀 조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 수가 많아지다 보면 급식조리원들의 업무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식수 인원이라고 하거든요. 조리원 한 명당 조리를 해야 될 인원이 늘어나고 나니까 조리원분들이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교직원들한테 제공됐던 국그릇 사용을 좀 제한하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요거를 놓고 다시 급식 갈등이 촉발되는 거 아니냐 우려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그릇 사용이 냉면 그릇 사용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난 1학기 상반기 때부터, 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안인데 앞서 급식 파행 빚었던 학교들은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정상화를 위한 노력 뭐 여러 교섭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직종 교섭이라고 하거든요. 대전교육청 내부에 여러 공무직들이 있는데 지금 당직 실무원이라고 해서 학교에 밤에 학교 지키시는 당직 실무원분들 직종에 대한 교섭만 있었고요. 다른 직종에 대한 교섭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급식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학기 급식은 지역에서 중학교 한 곳 그리고 고등학교 한 곳에서 좀 갈등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렇죠. 중구 소재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조리원들 뭐 단체 병가도 있었고요. 미역이 없는 그냥 국에 고기만 들어간 국이 나가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는 좀 상황이 일단락이 된 채로 1학기가 끝났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봉합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2학기에도 또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석식이 중단된 서구 소재 고등학교는 여전히 석식은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기도 하고 2학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석식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교육청하고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의 직종 교섭. 그럼 지금 당직 실무원 직종과만 교섭을 했다면 왜 다른 직종하고는 여전히 이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일단 그 학비 노조 측이 그간 좀 요구했던 것들은 이제 뭐 식수 인원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조리공정 간소화 이런 것들은 좀 큰 협상이나 좀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학비 노조가 그 타직종 처우에 대해서 먼저 좀 교섭을 하자고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그 향후에 이제 또 조리원 직종에 대한 처우 개선도 순차적으로 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전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가 2학기 때부터는 조리원 대체 전담 인력제 시행하겠다. 그럼 이 인력이 투입되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급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 제도 자체가 새로 도입된 거는 현장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고 실제 환영하고 있지만 그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교육청 소속 2, 동부교육청 4, 서부교육청 6, 다 하면 12명인데 뭐 당장은 인원이 부족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병가나 휴가자가 발생하는 학교로 이렇게 파견 가서 근무하는 식으로 되긴 하는데 이 인원만으로 그동안의 조리원들이 요구했던 업무 강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대전 지역의 학교 급식이 질이 좋지 않다, 최악의 질이다 이런 혹평을 받았어요. 근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걱정도 되는데 급식 파행이 어떻게 그럼 이게 매듭져야 되겠습니까? 그 식육청에서는 학교급식 파행 사태를 좀 해결하려고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예 그 직종교섭에서도 첫 발을 아예 떼지를 못한 상태라 당연히 이걸 좀 속도를 내면서 서둘러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또 급식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좀 볼모로 삼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 양보하고 좀 일부는 좀 타협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급식 문제는 매년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조차 직종교섭을 한 번도 제대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직종교섭을 잡지 못하는 거에 서로 때문이다라고 탓하고만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얘기처럼 학생들은 기존보다 좀 더 뭐 부실한 적어진 급식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른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왜 급식 먹으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교육청, 학교 쪽도 좀 더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탄기재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전 철도 산재 사망 실태 또 2학기 급식 파행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중도일보 이면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제이세라의 널 위한 멜로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